계층,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계층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OSI 7계층의 구조부터 보여드리면은 데이터를 보낼 때에는 이렇게 아래로 데이터가 흘러가게 되고, 받을 때는 또 이렇게 역순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발표는 네트워크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각 계층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하는데, 6계층부터 시작을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네트워크는 컴퓨터를 2대 이상 연결해서 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통신망을 말하고, 세그먼트는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세그먼트라는 작은 단위로 쪼개져서 데이터가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패킷은 세그먼트에 헤더라는 것이 붙여진 상태를 말하고, 데이터가 실제로 오가는 상황에서는 패킷 단위로 송수신을 하게 됩니다. 헤더는 패킷 앞부분에 붙어 있고 데이터를 보내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고, 프로토콜은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 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딩은 데이터가 라우터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데이터가 적절하게 배치되게 해주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라우트는 데이터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말하고, 이러한 상황을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그래프처럼 생겼는데, 우리 알고리즘 수업 때 배웠던 것처럼 실제로 최단 경로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 주차 13회차 때 배우더라고요, 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그리고 라우트를 해주는 기기를 라우터라고 합니다. 그럼 응용계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응용계층의 역할은 세션 계층에서 응용 계층까지의 상위 계층의 주등 기능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양쪽의 종단 컴퓨터 내 프로세스 간의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용 계층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웹서핑, 검색, 메시징, P2P 파일 공유 등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즉,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계층이라서 응용 계층이라, 그리고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응용 계층은 서버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로 변환을 해주고, 표현 계층에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응용 계층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HTTP, HTTPS, FTP 등 이렇게 있습니다. 웹 개발을 하다 보면 이런 구조를 많이 보게 될 텐데, OSI 7계층에서 아래 계층들을 생각하지 않고 응용 계층의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연결된 구조만 생각하면은 이런 그림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냈을 때 응용 계층을 거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패킷이 만들어지고 데이터가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패킷이 있고 그 앞에 헤더가 붙여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표현 계층입니다. 표현 계층의 최종적인 역할은 응용 계층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나 응용 계층으로 보낼 데이터를 인코딩 및 디코딩을 해주어서 응용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션 계층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에는 통신의 적당한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데, 코드 변환,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압축, 구문 검색, 정보 형식 변환, 문맥 관리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UTF-8로 인코딩되어 있는 문서를 ASCII로 인코딩된 문서로 변환하려 할 때 표현 계층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표현 계층을 지났을 때 데이터 상황인데,
헤더는 그 크기만큼 캡슐화가 돼서 패킷을 이루고 또 그 패킷에 표현 계층에 해당되는 헤더가 붙습니다. 다음은 세션 계층입니다. 세션 계층의 주된 역할은 통신 유지이고, 세션 계층은 통신 유지를 위한 구조를 제공을 해주는데, 통신 구조는 두 응용 프로그램 간의 연결 설정과 유지 및 종료가 가장 큰 주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들끼리는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연결을 세션 계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오류로 인해서 데이터 송수신 중에 연결이 끊기면은 처음부터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발생한 지점 이후부터 데이터만 재전송하도록 하는데, 그게 세션이 하고, 즉 네트워크 연결에서 애플리케이션은 세션이라는 창을 통해서 연결을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션 계층의 역할을 정리를 해보면은, 프로세스 간의 논리적인 연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전송 모드에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세션이 이 모드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결과 동기를 위한 데이터 교환을 관리를 하고 토큰 관리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데이터를 캡슐화를 해서 패킷을 만든 다음에 세션에 관한 헤더를 여기다가 붙입니다. 다음은 전송 계층입니다. 전송 계층의 역할로는 서로 다른 호스트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스 간의 논리적인 통신을 제공을 해주고, 프로세스는 데이터 운반에 사용되는 물리적인 세부 사항에 상관없이 통수신을 위해 논리적 통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네트워크 계층에서 한 번 더 말할 건데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은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논리적 통신이고,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은 호스트들 사이에서 논리적 통신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헷갈릴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두 집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두 집안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고 각각 집안에 1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두 집안은 사촌관계이고 사이가 매우 좋아서 서로 매주 편지를 써서 우편 서비스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집안에서 우편의 수거와 다른 형제들에게 우편을 배부해주는 길동이와 동길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예시하고 각 계층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은 애플리케이션 메시지는 봉투 안에 편지가 될 거고, 프로세스는 사촌 형제들, 그리고 호스트는 집에 해당될 거고, 계층 프로토콜은 길동이와 동길이,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우편 서비스에 비유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현 계층을 지났을 때 데이터 상황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은 앞서 설명을 했듯이 호스트들 사이에서 논리적 통신을 제공을 하고, 각각의 종단 시스템인 호스트 1과 호스트 2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데이터를 보내면은, 데이터는 로컬망을 지나서 수많은 라이터를 또 지나서 호스트 2의 로컬망을 들어가게 되고 이제 H2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를 받는 호스트까지 데이터가 잘 전달되게끔 로컬 포워딩하고 퍼 라우팅 포워딩을 함으로써 트래픽 조정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은 네트워크 계층은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 트래픽 조정을 합니다. 이 트래픽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입력 큐잉, 출력 큐잉, 그리고 패킷 스케줄링 를 비롯한 여러 기법들을 사용을 하고, 이 큐잉이나 피포, 이거 우리가 큐에서 배웠던
같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이 실제로 구글에까지 데이터가 가는데 거치는 모든 라우터들이고, 여기 보이는 IP 주소들이 거치는 모든 라우터들의 IP 주소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을 지났을 때 데이터 상황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링크 계층의 역할로 보면은 링크 계층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장치를 노드라고 하는데, 그러한 노드들을 보통 라우터, 스위치, 와이파이 공유기 이런 것들 노드라고 합니다. 오타가 좀 났네요. 링크 계층의 기본 서비스는 데이터를 한 노드에서 문전 노드로 이동시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유럽으로 여행을 가서 항해라는 여행사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처음에 인천공항을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가서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지를 여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행기가 유럽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를 노드에서 노드로 이동하는 거로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행사가 여행지로 이동시켜 주는 거를 노드에서 노드로 이동시켜 주는 걸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크 계층의 주된 역할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 종단 노드에서 인접한 노드로 데이터를 이동시켜 주는 거고, 두 라우터는 같은 로컬 네트워크나 회사 네트워크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링크 계층을 지났을 때 데이터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물리 계층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 계층입니다. 물리 계층도 핵심 서비스가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 주거나 전기 신호를 데이터로 변환시켜 줍니다. 0과 1로 된 데이터를 변환해 주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기술들을 필요로 하고, 우리 그 데이터를 받을 때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있는데, 네트워크 간 데이터 이동은 디지털 신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데이터는 0과 1로 되어 있고, 보낼 때는 디지털 신호로 보내게 되고, 이 디지털 신호로 받은 수신축 컴퓨터에서는 그 물리 계층에서 디지털 신호를 0과 1로 된 데이터로 변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 계층까지 갔을 때의 데이터 상황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원님. 발표 잘 해주셨습니다. 혹시 질문들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정원님한테 질문 드리죠. 이거 PPT를 킬까요? 다시? 네, 필요하시면 켜도 될 것 같아요. 화면 공간이구나. 네. 네, 보입니다. 신겸님이 패킷 앞에 헤더가 붙었는데 헤더 디캡슐레이션 알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 그 헤더 안에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헤더 안에 내용들은 그 목적지에 대한 정보, 출발지에 대한 정보, 상태 코드, 웹에 대한 상태 코드,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API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 개발자 도구에서 보이는 그 헤더가 요 헤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밖에 없을 텐데, 저도 그 마지막에 그 피지컬 계층에서
0101로 가잖아요. 네. 그거 인코딩 디코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가 왔다. 네, 이게 쭉 내려가서 저 네. 맨 마지막 계층에서 이제 그 전자신호 이렇게 가서 010101로 이제 넘어갔는데 네. 저 데이터를 어떻게 인코딩되고 디코딩 네. 돼서 이 부분이 그 디지털 신호에서 0101로까지 가는 그 부분이요? 네네. 요 이제 그럼 받는 쪽에서 저 0101 네. 디지털 신호를 받았을 텐데 그럼 네. 이제 다시 가지고 올라가면서 저게 네. 저희가 필요한 정보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 네, 그쵸. 네. 그 디코딩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네트워크 계층까지는 아니고 네. 표현 계층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올라가면서 어디선가 변환이 될 텐데 근데 변환이 되는 계층은 여기 표현 계층하고 응용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신견님이 보내주신 아무튼 안 들어가지네요. 풀이가나? 근데 이런 그 원리를 물어보신 거라면은 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원리는 약간 잘 모르겠네요. 약간 회로도 예 전자통신 뭐 이쪽이라서 네네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저희가 OSI 7계층을 다루긴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있는 건 TCP/IP 4계층이잖아요. TCP/IP 4계층이요? 네. 제가 OSI 5계층까지 들어봤는데 TCP/IP 4계층은 제가 까먹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계층은 제가 5계층으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주제가 7계층이어가지고 7계층을 조사를 해봤는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하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하고 세션 레이어를 보통 OSI 5계층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가 저보다 운영 계층으로 보기도 해요. OSI 5계층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5, 4, 3, 2, 1 해가지고 5계층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 아까 전에 최단 경로 알고리즘? 네.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밑에 슬라이드에서 구글 IP에 가기까지 거치는 라우터들이라고 보여주신 거 같아요. 네네. 저 이제 IP 주소를 찾아갈 때 저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 적용된다는 건가요? 라우터에서. 제가 배웠던 이론들로는 아마 교수님들이 틀리지 않았다면은 맞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된 것 같고 다른 분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네. PPT에 아까 이제 네트워크 계층인가? 혹시 슬라이드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이요? 그보다 더 밑에 이제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이슈인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 위에. 네, 하나 위에 네트워크 위에 여기 뭐가 있나? 잠시만요. 네, 여기. 이 부분이요? 네. 프로세스들 사이의 논리적인 통신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치면은 애플리케이션 계층이랑 차이점이 뭐죠? 정의가 이게 맞다면. 애플리케이션 계층도, 네. 프로세스들 간의 애플리케이션 네. 계층이니까 논리적으로 네. 통신하잖아요. 그 차이점이 뭐죠?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입장이고 인터페이스를 보는 입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프로세스들 사이에서의 뭐지? 요거랑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도 프로세스고 여기도 프로세스잖아요. 여기가 호스트이고 여기도 호스트이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왜 하나로 합치지 않고 분리를 시켰나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것도 프로세스고 그 네. 밑에도 프로세스로 이제 그 네. 데이터를 넘어서 이제 계층을 따로 분리시킨 거잖아요. 네. 하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분리시키고 하나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분리시키고. 근데 이게 만약에 프로세스들 간의 통신이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분리시킬 네. 이유가 없는 거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거를 네. 제 거 화면 말고 제 그거를 보면은 그 카메라를 보면은 요 책이 있거든요. 네, 저기구나. 전 이 책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끝과 끝을 프로세스와 호스트로 정의를 내렸고 여기서 그래서 뭔가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프로세스들이라는 거는 프로세스들이 모여서 프로세스가 되고 프로세스들이 모여서 로컬이 되고 로컬망이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혹시 그 책에 이제 프로세스의 포트 번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프로세스 포트 번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네. 그 데이터들 자체보다는 이제 포트 번호를 여기서 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없네요. 그리고 포트 이 예시도 여기 책에 있는 예시를 두고 했고 이 책은 한국 책이 아니라 외국 번역서입니다. 제가 해서 신뢰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책에 있는 거를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원님 오늘 발표 너무 감사하고 상우님도 질문 감사해요. 다음 발표 때도 질문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정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발표분이 5분이 남긴 했는데 바로 하실까요? 아니면은 좀 쉬었다 할까요? 지환님 안 계시나? 계시. 저는 30분에 시작할까요? 아니면 지금 하실래요? 네, 바로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녹화하시죠, 지환님도. 네. 지금 너무 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왔고 저도 프로세스 스레드 공부를 해야 돼서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면은 보이시죠? 어디 있었지? 다 잘 보이시죠? 저 지금 채팅 안 보고 있어가지고 한 분만 마이크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세스와 스레드 발표를 맡은 김지환입니다. 프로세스와 스레드는 저에게 나름 친숙한 용어였으나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정리해 보았는데요. 제가 정리해 본 것들을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지 좀 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입니다. 프로세스는 무엇이고 프로그램은 또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프로세스가 됩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해당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와 프로세스가 된다는 것이죠. 또 프로세스를 실행시킨다는 것은 시스템에게 작업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 우리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그것이 프로세스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운영체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따르게 됩니다. 과거 일괄 처리 시스템에서는 한 번에 한 개의 프로세스만 실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실행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운영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메모리에 존재할 수 있게 됐고, CPU는 여러 프로세스를 번갈아 가면서 실행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타임 쉐어링, 시분할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일괄 처리 시스템은 하나의 요리를 끝낸 후 다음 요리를 만드는 것이라면, 시분할 시스템은 동시에 두 가지 요리를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처리할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프로세스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처리해야 할 작업들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해줄 구분자, 아이덴티피케이션이 필요한데요. 프로세스를 위한 구분자를 프로세스 아이덴티피케이션, PID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프로세스가 메모리의 어떤 공간에 위치하는지를 CPU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해당 프로세스가 메모리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CPU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이제 CPU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프로세스들이 사용했던 중간값에 대한 정보인데요. 운영체제에서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번갈아가며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작업이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다음 차례가 왔을 때 바로 그 세이브 포인트부터 다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값을 보관한 레지스터와 프로그램 카운터, PC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번 작업해야 할 코드의 위치를 담고 있는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를 꼭 저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프로세스의 실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 구조를 PCB라고 합니다. 이 PCB는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 만들어졌다가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폐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되는 과정을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되려면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을 메모리로 가져온 후에 해당 프로세스에 PCB를 생성합니다. 이 PCB에 담긴 정보들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한 후에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PCB는 다시 폐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PCB가 필요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은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은 이제 PCB를 빼면은 프로그램이 다시 원상태로 조인. 그리고 이제 PCB의 구성 정보에 대해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체제 내에서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변환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프로세스 상태도를 가져왔습니다. 변환 과정에 대해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프로세스가 생성된 후 CPU를 얻어 실행이 되고 작업이 끝나면 종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운영체제는 시그널 시스템을 사용하여 여러 프로세스들을 번갈아 실행시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작업을 미처 끝내지 못한 채로 다른 프로세스에게 CPU를 넘겨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프로세스들은 다음번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상태도를 보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성 상태는 프로세스들이 메모리로 올라와 실행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며, 이 프로세스들은 준비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CPU를 한 개 가진 컴퓨터에서는 한 번에 한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 중 한 개의 프로세스만이 실행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해당 프로세스는 일정 시간 동안 CPU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작업이 완료됐다면 완료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면 다시 준비 상태로 돌아와 차례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세스는 자신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준비 상태와 실행 상태 사이를 계속해서 왕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준비 상태에 있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 중 어느 것이 실행 상태로 들어갈까요? 실행이 될 프로세스를 선정하는 것, 이것은 CPU 스케줄러가 담당하게 됩니다. CPU 스케줄러는 준비 상태의 맨 앞에 있는 프로세스를 선택하여 CPU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를 디스패치 선택되었다고 부릅니다. 이렇게 디스패치된 프로세스는 실행 상태에서 일정 시간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간은 타임 슬라이스 혹은 타임 퀀텀이라고 부릅니다. 디스패치된 프로세스가 주어진 타임 슬라이스 안에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다시 준비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타임 런아웃이라고 합니다. 준비 상태로 들어간 프로세스는 미리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들의 맨 뒤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세스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준비 상태와 실행 상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따로 제가 안 넣었지만, 사실 이 생성과 준비, 실행, 종료, 이 네 가지 상태만으로도 프로세스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운영체제에서는 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한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기 상태인 것인데요. 한 프로세스가 실행 상태에 들어가 입출력을 요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CPU는 직접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입출력 관리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프로세스와 CPU는 입출력이 끝날 때까지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CPU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게 되어 효율적인 측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출력을 요청한 프로세스에 한하여 입출력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 상태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대기 상태는 실행 상태에 있던 프로세스들 중 입출력을 요구한 프로세스들이 입출력이 끝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대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기 상태로 프로세스가 옮겨지면 CPU 스케줄러는 준비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 중 맨 앞에 있는 프로세스의 상태를 변경하여 새로운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시 PCB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PCB의 구성 정보를 나타낸 것인데요. 운영체제에 따라 PCB에 포함되는 항목이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포인터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대기 상태는 입출력을 요청한 프로세스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설명하였는데, 그 많은 프로세스가 모두 같은 입출력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하나로 모아놓는다면 관리하는 부분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기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들을 같은 입출력을 요구한 프로세스들끼리 모아놓는데, 이들은 입출력 큐에 모여 있으며 대기 큐라고 합니다. 큐는 선입 선출 방식인 first in first out의 자료 구조입니다. 먼저 들어온 입출력이 가장 먼저 수행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당 프로세스의 현재 위치를 저장하는 것이 바로 포인터의 역할인 것입니다. 앞서 프로세스 상태도에서 프로세스의 상태가 바뀌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는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컨텍스트 스위칭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문맥 교환이란 프로세스들의 상태를 바꾸는 작업을 말합니다. 하나의 예로 실행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 P1이 작업을 다 끝내지 못한 채 주어진 시간 타임 슬라이스를 다 사용하고 다시 준비 상태로 옮겨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준비 상태에 있던 프로세스 P2가 실행 상태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운영체제는 다음번의 실행을 위해 P1의 정보들을 PCB에 저장하고 P2의 PCB에 있는 값을 이용하여 P2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완료되면 P2의 상태 정보를 실행 상태로 바꾸고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프로세스들의 상태를 바꾸는 이러한 과정을 문맥 교환이라고 합니다. 네, 프로세스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세스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프로세스는 코드, 데이터, 스택, 힙 이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코드 영역은 프로그램의 본문에 해당되는 곳이며 수정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데이터 영역은 코드가 실행되면서 사용하는 변수나 파일과 같은 각종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스택 영역은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영역이고요. 하나의 예시로 프로세스 내에서 함수를 호출했을 때 되돌아올 위치는 스택 영역에서 관리를 합니다. 마지막은 힙 영역입니다. 힙 영역은 관리가 가능한 데이터 이외에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동적 메모리 할당 공간이기 때문에 사용이 끝나면 운영체제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스레드입니다. 스레드란 프로세스 내에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프로세스의 일부를 공유하는 작은 프로세스를 스레드라고 합니다. 현대 운영체제에서는 프로세스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 멀티스레드 형식을 사용합니다. 보통 한 개의 프로세스는 한 가지 일을 하지만 스레드를 이용하면 한 프로세스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세스는 적어도 한 개의 스레드를 무조건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스레드를 생성하여 데이터들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스레드의 다른 장점은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서로 다른 스레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디오 재생기를 프로세스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비디오 재생기는 재생할 파일을 저장 장치로부터 가져오는 부분과 가져온 데이터를 화면에 재생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단일 스레드로 구현한다면 입출력을 요청한 프로세스는 입출력이 끝날 때까지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입출력과 재생을 다중 스레드, 즉 멀티스레드를 이용해 구현한다면 입출력 스레드가 대기 상태에 있더라도 재생 스레드는 실행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를 멀티스레드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작업도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한 스레드 장점에 대해 네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으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 네 가지 스레드의 장점 네 가지로는 응답성 향상, 자원의 공유, 효율성 향상, 다중 CPU 지원 이렇게 네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제가 참고한 사이트들이고 이 이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참고하기도 하고 이제 책을 참고를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로 이렇게 놔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께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일단 화면 넘어서 계속 해야 되고요. 질문이 몇 개 있긴 한데 아까 스레드를 그려주셨던 슬라이드로 한번 가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스레드가 두 개가 있고 코드랑 데이터랑 힙은 동일하지만 각각의 스택을 갖는다 했는데 그 스레드가 다른 건 공유하면서 스택은 꼭 각자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스택. 아무래도 사실 제가 생각하자면 스택 영역에 운영체제가 이제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마저 없으면은 이 스레드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효율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레드를 만들어서 일부를 공유해서 이제 스레드를 만든 건데 이 정보들, 그러니까 스택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필요한 데이터, 그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기 위한 데이터들이 모아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 스택을 공유하지 않으면은 스레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도 만약에 비슷한 맥락이라면은 저 CPU가 프로세스를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스레드도 프로세스 내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할 텐데 그러면 그 저희가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전에 실행됐던 곳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스레드도 네. 그런 정보들을 스택에 가지고 있어야 그런 다른 문제들을 이렇게 실행할 때 거기로 돌아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네. 네. 제가 공부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그 정보나 그런 것들은 접하지 못했는데 네. 제가 나름 좀 최선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 그 제 생각에는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찾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해서 문맥 교환이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 그냥 될 느낌이지만 저런 거를 만약에 면접에서 물어봤을 때 문맥 교환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 그래도 아무튼 네. 또 궁금한 게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른 네, 부분 일단 좀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겠어요? 많이 여쭤봐 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거에도 제가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든 찾아서 추후에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발표하신 내용은 그 단일 CPU가 이제 그 동시성을 하는 내용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네. 멀티 프로세스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 멀티 프로세스를 제가 사실 원래 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그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설명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 같아서 이제 허락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지분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 멀티 프로세스의 장점이 프로세스도 멀티로 구성이 가능한데 이 프로세스는 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포크라는 명령어로 이제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그 PID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세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요거랑 이제 프로세스 부모 프로세스의 그 PID 그 자식 프로세스의 PID만 다르고 모두가 다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라서 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레드는 스택 영역만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프로세스를 복사를 해버리면 전부 프로세스 층에 하나가 그냥 통째로 다 옮겨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뭐 요리로 비교를 하면은 스레드는 그냥 요리하는 방법만 아는 다른 거 필요 없이 뭐 재료라든지 뭐 그런 도구 필요 없이 그냥 요리하는 방법만 알면은 이제 바로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스레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프로세스는 그 요리하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요리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재료 등등 이런 것들 다 복사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또 그 멀티 프로세스가 그렇다고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하고 프로세스의 차이가 뭐냐, 프로세스하고 스레드와 차이가 뭐냐를 좀 한 줄로 딱 이렇게 어떻게 정의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한 줄로요? 한 줄로는 아니. 한 줄로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맞는 걸지 모르겠는데 멀티스레드는 제 팔이 2개가 아니고 막 10개인 거예요. 10개니까 제 몸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건데 만약에 저라는 사람을 복제를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복제인간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뭔가 그렇게 비유를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통제하는 선 안에서 팔 10개를 이렇게 하는 거랑 그 복제인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원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지금 채팅을 제가 안 보고 있어가지고 네, 없는 거. 화면 하겠습니다. 그 질문 있나요 혹시? 선영님이 사람이고 프로세스는 사람이고 스레드는 팔인가요? 저렇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어요. 네, 프로세스는 사람, 그러니까 이 뇌 프로세스는 사람, 이제 스레드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팔인 거죠. 알겠어요. 개인적으로 승현님 질문하세요. 예, 프로세스 분류까지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으면 이게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냥 프로세스가 작업하는 방식은 같은데 그냥 프로세스만 여러 개 있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멀티스레드로 구성을 하는 건데 네. 이제 프로세스가 많이 있다고 해서 작업이 달라지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CPU 사용량은 다 똑같은 건가요? CPU 사용량이 더 증가해요. 그 타임 사용량이 네? 그러니까 타임 갖는 거 있잖아요. CPU 타임 그 작업 처리할 수 있게. 네. 그럼 다 똑같이 분배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CPU 사용량이 증가한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잠시만요. 그 프로세스마다 CPU가 그 사용하는 시간을 완전 다 동일하게 할당하냐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멀티 프로세스가 하나 죽어도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정성이 높다고 나와 있긴 하네요. 그 시간을 근데 그 멀티 스레드보다는 시간을 좀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 제가 정확한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캐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승현님 그 배경화면이 깜짝 놀랐네요. 예. 잘 걸었네요. 네, 질문도 감사드리고 발표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환님은 오늘 발표한 거에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맞아요. 오늘 좀 뭐라고? 네, 정리를 추가적으로 더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멀티스레드랑 차이 이런 것도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도 네, 맞아요.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펜은 아직 진행 중인가요? 네.
그 디스크에 들어가서 값을 뽑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의 줄임말인데 값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가지고 올 때 이게 가지고 오는 속도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느리거든요. CPU가 속도가 엄청나게 1초에 몇억 번씩 연산을 한다 치면은 디스크 자체는 뭐 몇천 번, 1초에 몇천 혹은 1초에 몇만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속도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